엄마, 돈 보냈어? 빨리 좀 보내. 나 급하다고. 빗속에서 핸드폰 너머로 쏟아지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손에 꼭 쥔 돈봉투만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미주는 이틀째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연기 연습을 해야 한다면서요. 올해 36살이지만 미주는 여전히 연기자의 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방문 쪽을 흘끗 바라봤어요.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그냥 두었어요. 미주야, 밥 먹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한 번 더 불러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다고 또 뭐라 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요즘 미주는 조금만 건드려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마저도 거부하는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말을 꺼냈어요. 미주야, 오디션 준비하면서 카페 알바라도 하면 안 되겠니? 주말만이라도. 엄마, 연기도 체력이야. 알바하면서 연습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왜 맨날 그 소리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딸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걱정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딸 미주가 마냥 놀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정숙도 알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 야간도 뛰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사무직에 들어가 일하면서 저녁엔 연기 학원을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시절 미주는 꽤 부지런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대본을 펴놓고 새벽까지 읽는 모습을 보면 정숙도 흐뭇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연기에 지장을 준다며 석 달 만에 그만뒀어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무직도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며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는데 그 잠깐이 어느덧 10년이 넘게 지속됐어요. 그 뒤로 미주는 짧으면 매달, 길면 6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차비, 의상비, 연기 과외비를 당연한 듯 정숙에게 요구했어요. 엄마, 이번 오디션 의상 대여비 필요해. 30만 원만. 지난달에도 과외비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의상비잖아. 다른 거라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통보하는 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딸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못했거든요. 아빠 없이 자라서 어릴 때 못해준 게 많다는 미안함도 있었고 이번엔 진짜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뒤섞여서 정숙은 늘 지갑을 열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재래시장. 정숙은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판매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도매 골목에서 나무를 받아다 다듬고 데치고 묻혀서 좌판에 늘어놓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계절마다 나물이 바뀌었지만 정숙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손마디가 굵어졌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종아리가 당기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조금 찼어요. 그래도 정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더더욱요. 한 번은 시장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숙 씨,
오늘따라 다리를 왜 그렇게 절어? 또 무릎 아파? 괜찮아요. 좀 무리했나 봐요. 병원은 갔어? 아직이요. 바빠서요. 나중에 가려고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행여라도 수술을 하게 된다면 딸을 지원해줄 돈이 모자랄 것이고 아픈 티를 내면 딸이 걱정할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딸이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정숙에겐 희망이 보였어요. 요즘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시장 근처 상가 건물에 작은 가게를 얻은 거예요. 좌판이 아니라 번듯한 가게. 정숙내 나물가게라는 이름을 달고 단골 손님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계약금을 넣던 날 건물 주인 아저씨가 물었어요. 혼자 운영하실 거예요? 가족이랑 안 하시고? 네, 딸이 있긴 한데 딸은 배우 지망이에요. TV에 나오면 여기도 장사 잘 되겠네요. 정숙은 잠깐 상상하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나중에 잘 돼서 2호점을 낼 수도 있겠죠. 속으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상상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미주가 연기를 정리하게 되더라도 이 가게에서 같이 나무를 다듬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상상 하나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그날 계약금을 넣었고 잔금 500만 원만 더 마련하면 됐어요. 잔금 마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달리 몸이 무거웠어요. 미주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정숙은 이미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된장 냄새가 작은 집안 가득 배어 있었고 찌개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일어났어? 밥 먹고 가. 아, 싫어. 아침부터 짠 거 먹으면 얼굴 붓는단 말이야. 미주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냈습니다. 찬물을 들이키며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젯밤 연기학원에서 받아온 피드백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디션까지 3주, 지금 받는 레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강사가 대놓고 말했어요. 이 정도 준비로는 경쟁이 안 된다고. 연기 연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말이죠. 미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6. 주변에서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붙으면 되는 거잖아.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반복하면서 미주는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디션을 볼 때마다 결과는 좋지 않았고 나이는 계속 먹었습니다. 연기를 그만두면 뭘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가끔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질문이 무서워서 미주는 더 집착하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만두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전부 헛것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나 돈 더 필요해. 정숙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40만 원. 오디션 의상 대여비랑 헤어 메이크업 다 포함해서. 이번엔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돼. 정숙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빛이 아직 채 들지 않은 이른 아침, 골목 어귀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주야, 엄마 지금 가게 계약금 잔금 마련해야 해. 다음 달 초까지 500만 원 더 넣어야 하거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니. 가게 열면 엄마도 좀 더 벌 수 있고 나중에는 너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가게 필요 없거든. 미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숙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어두웠고 입술이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나 실업급여 받는 거 이번 달이 끝이야.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다고.
이번 오디션 놓치면 나 진짜 방법이 없어. 엄마는 그 시장 바닥이 그렇게 좋아? 거기서 평생 늙어 가는 게 행복해?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단 말이야.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한동안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조용히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새벽을 깨워 나무를 다듬어온 손. 딸 학원비 내려고 겨울에도 장갑 없이 좌판을 지켰던 날들. 정숙은 그 시간들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 딸의 눈에는 부끄러운 삶으로 보였던 거예요. 정숙은 그 사실이 슬펐지만 그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다음 날 정숙이 새벽 시장에 나간 사이 미주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연기학원에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레슨비 300만 원. 사흘 안에 입금 안 하면 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디션 일정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대본이 쌓여 있었어요. 미주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레슨도, 의상도 맞추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데. 미주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판 끄트머리가 살짝 들려있는 곳,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자리였어요. 초등학생 때 문틈 사이로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넣고 꺼내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만의 비밀 장소쯤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곳에 엄마가 항상 돈을 모아둔다는 걸요. 손을 넣었더니 낡은 비닐봉지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만원권 지폐들이 빼곡하게 접혀 있었어요. 미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가게 잔금으로 모아둔 돈이에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덮쳤어요. 성공하면 갚으면 되잖아. 이번 오디션만 붙으면 돼. 그때 가서 몇 배로 돌려드리면 그때는 엄마도 이해할 거야. 미주는 지폐를 꺼내 세었습니다. 400만 원이었어요. 전부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300만 원만 꺼내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장판을 덮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도 괜찮을 거야. 미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지나갔어요. 새벽에 나간 엄마가 아직 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남 쪽 큰 건물 앞에 내렸을 때는 더 이상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꼭 붙을 거야. 이번엔 꼭. 그날 오후 정숙은 시장에서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잔금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인한테 100만 원을 빌리기로 했고 나머지는 장판 밑에 모아둔 돈으로 채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장판을 들어 올렸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꺼내둔 봉투가 얇아져 있었어요. 꺼내어 세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400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절반도 남지 않은 지폐들이 접혀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봉지를 내려놨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둘뿐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해도 미주가 이미 썼을 게 분명했거든요. 한참 벽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인들한테 전화를 더 돌려봤지만 이틀 안에 부족한 돈을 빌릴 곳은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손을 그어뒀습니다. 결국 정숙은 건물 주인분에게 부탁에 또 부탁을 해서 잔금일을 미룰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무릎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종아리가 당기고
계단을 오래 오르내리면 무릎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날리면 정숙의 꿈도, 계약금도 날아가는 거니까요. 정숙은 무료로 나눔받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비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 골목을 달렸어요. 낯선 아파트 단지 계단을 오르내리고 음식 봉투를 들고 배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누군가 봉투를 받아가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밤 11시쯤이 되어서야 미주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레슨 잘 됐어. 늦게 들어갈 거야. 정숙은 배달 대기 중에 그 문자를 확인했어요. 한참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는 달랑 그게 다였어요. 어디 있는지도 밥은 먹었는지 일상적인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아마 엄마가 아직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화면이 꺼지기 전에 그 문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어요. 정숙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시큰했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발목이 욱신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려는데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미주가 쓴 글씨였습니다. 나 내일 오디션 준비 있어서 일찍 나가. 의상 대여비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잔액 부족하대. 내일 아침에 좀 보내줘. 정숙은 메모를 천천히 떼어내 접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생각했어요. 이번 달 통신비, 공과금, 시장 자판 자리세도 내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 입금 일은 다음 주였거든요. 장판 밑에 남은 돈은 이미 반이 넘게 없어진 상태였고요. 딸에게 얼마를 보낼 수 있을까? 잔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가게 계약이 파기되면 돈도 날리는 건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내일 새벽에 도라지를 떼어다 직접 팔기로 했어요. 오전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미주 이상비를 보태고 남은 걸 잔금에 보태자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주의 방불은 꺼져 있었어요. 자고 있는 건지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배달을 다녀온 탓인지 무릎이 아직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장화를 신고 우산을 챙겼어요. 시장 도매골목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는 도매사 아주머니한테 외상으로 받아왔어요. 나중에 팔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나이에 이러고 다니면 몸 버려. 딸내미는 뭐해? 배우 오디션 준비해요.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봉지를 챙겨주고 돌아섰어요. 정숙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들고 비 내리는 새벽골목을 걸었어요. 좌판을 펼치고 도라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이었지만 우산을 받치고 자리를 지켰어요. 아침이 되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도라지를 사가셨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도 한 봉지 집어들었어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지금 오디션 의상 사야 한다니까? 미주야, 조금만 이따가 보내줄게. 지금 좀 바빠서. 얼마나 기다려? 가게 마감 시간이 있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왜 말을 안 해줘? 1시간만. 1시간이나? 아, 그냥 지금 빨리 보내줘. 꼭,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남은 도라지를 빨리 팔고 돈을 보내야 했어요.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좌판 자리로 돌아가는 길, 시장 입구 경사진 골목에서였습니다. 새벽비에 젖은 내리막길이었어요. 종일 비를 맞은 보도블록은 미끄러웠고 낡은 장화바닥은 그 미끄러운 길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한쪽 발이 삐끗하는 순간 정숙의 몸이 뒤로 쏠렸어요. 들고 있던 도라지 봉지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도라지들이 빗물고인 바닥에 흩어졌고 정숙은 두 손을 짚을 새도 없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뒤통수와 어깨가 먼저 닿았습니다. 무릎은 보도블록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고 등 쪽이 먹먹하게 아팠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엎드린 채로 손을 먼저 뻗었어요. 주머니 안 돈 봉투를 도듬어 확인했습니다. 미주한테 보내려고 새벽에 챙겨놓은 조금 모자란 금액의 현금이었어요. 정숙은 그저 구겨진 봉투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미주야, 엄마가 금방 갈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바닥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온 건 30분 뒤였어요. 지나가던 어르신이 쓰러진 정숙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빗속에서 혼자 엎드린 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사람을 누군가 발견해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쓰러진 정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채로요. 응급실에 실려간 정숙은 두개골 타박상과 오른쪽 무릎 골절, 그리고 갑작스럽게 쇼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는데 무리한 활동으로 쓰러진 거라고 의사는 설명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의사의 표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미주가 연락을 받은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오전에 의상가게에 들렀다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결제하고 학원으로 온 참이었습니다. 레슨이 잘 되고 있었어요. 강사도 오늘은 연기가 좋다고 했거든요.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레슨 중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마지못해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주님 맞으세요? 지금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설마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병원 이름을 듣는 순간 핸들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사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미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응급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이름을 댔더니 간호사가 조용히 안내해줬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정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주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엄마 얼굴이 눈물로 인해 선명해졌다, 흐려졌다를 반복했어요. 복도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미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의식이 아주 잠깐 돌아왔다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전신 상태가 너무 나빠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고 밤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어요. 미주는 그 4일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각각 5분씩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주는 유리창 너머에 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미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 한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현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두부 타박으로 인한 뇌부종이 있고 혈압이 불안정해서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데다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회복은 된다는 거죠?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골절 수술은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정되는 걸 먼저 봐야 해요. 미주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언제 안정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주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의사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미주를 봤어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주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도 한동안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먼 데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 다리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로 배달 알바를 했다는 건 몰랐어요. 장판 밑에 돈을 빼간 걸 알면서도 미주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요. 그 큰 돈을 배달 알바라도 하면서 모으려고 애쓴 엄마의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비를 맞으며 낯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엄마의 모습이요. 그 상상이 사흘 내내 미주의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 변했어요. 미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 거예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혈압이 다시 떨어졌어요. 의료진이 지금 처치 중인데 보호자분이 가까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주는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정숙의 몸 위로 손이 오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미주는 유리에 이마를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한참 뒤 상황이 조금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고비를 넘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심장이 버텨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줄지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혹시 연락해야 할 가족분이 더 계시면 미리 연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할 가족. 정숙한테는 미주밖에 없었고 미주에게도 정숙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켰다가 껐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연기학원 강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주는 아무데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와 유리창 너머 엄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누워있는 정숙의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평소에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유리창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간호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어머니 상태가...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주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더 묻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처음 들어가는 거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주는 침대 앞에 서서 엄마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위로 뺨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숨이 조금씩 얕아지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님, 따님 왔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주가 어릴 때 그 손에 이끌려 시장을 다녔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그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물 냄새가 밴 손이 싫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나야, 미주야, 들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나 이제 아무런 돈도 필요 없어. 오디션도 안 나갈게. 그냥 엄마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눈 좀 떠봐.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정숙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맥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을 때 미주는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오전 4시 23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미주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 네. 미주는 애써 말을 뱉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나중에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앞에 내미는 종이에 이름을 쓰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을 반복했어요. 병원을 나왔을 때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미주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게 생각났어요. 이 새벽의 차가움을 20년 넘게 몸으로 받아내며 살았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 안방에 돌아갔을 때 미주는 오열했습니다. 장판 끄트머리가 살짝 들려있는 것을 보면서요. 미주는 그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몇 장이 남아있었죠. 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미주는 연기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혔을 때 원장님은 너무 안타깝다고 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계속된 희망 고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주는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참 공허했습니다. 오디션은 당연히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기도 했어요. 배가 고픈지 아닌지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정숙과 오래 알고 지낸 할머니들이 밥은 먹고 있냐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미주는 그저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 서랍을 열다가 정숙이 남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 정숙네 나물가게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조심스럽게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더니 안에는 가게 구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나무를 주로 팔지, 단골 손님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지, 가게 인터리에는 어떻게 할지, 도라지는 어느 도매상에서 가져오는 게 신선하고, 봄에는 냉이를 꼭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주가 나중에 와서 언제든지 든든하게 밥을 먹고 가도 되는 가게로 만들고 싶다. 미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미주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정숙이 살아있는 동안 딸 몰래 한 일이 있었다는 걸요. 예전에 미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잘렸을 때였어요. 4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주는 자신이 늦게 출근하고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잘렸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사장님이 애초에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정숙이 사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정숙은 버스를 타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한테 좀 더 시간을 줄 수 없겠냐고. 아이가 원래 성격이 느긋해서 처음엔 적응이 느리지만 나쁜 애는 아니라고. 제발 한 달만 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도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와서 저러면 저도 못 버텨요. 태도가 좀 그렇잖아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정숙이 세상을 떠난 뒤에 미주한테 직접 전했어요. 미주가 우연히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니 글쎄 딸이 알면 자존심 상한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되셨다는 말 듣고 아휴 그냥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미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끝까지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딸이 상처받을까봐, 딸이 부끄러울까봐 혼자 찾아가서 빌고 돌아왔던 겁니다. 미주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미주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 줄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라도 갚자. 정숙이 떠나고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에 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주는 오래간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특별히 의식한 건 아니었는데 걷다 보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판을 펼치고 있던 자리에는 다른 할머니가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시금치를 다듬고 계셨는데 손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주는 엄마가 겹쳐 보였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던 모습이요. 미주는 엄마가 계약해두고 끝내 열지 못한 상가 건물 앞에도 섰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미주는 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건물 앞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미주는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건물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주는 결국 어머니가 계약하려던 그 상가를 임대 계약하기로 석 달까지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정숙이 남긴 적금 통장과 시장 사람들이 모아준 부조금을 합치면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자신이 이걸 할 자격이 있는지 미주는 계속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꿈을 이어가겠다고 나서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자기 위안인지 경계가 흐릿했어요. 어쩌면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물가게 하나 열어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려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결국 미주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오면서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쥐었어요. 가게를 열기 전 미주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물을 제대로 손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나물 반찬을 먹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데치면 색이 살고 어떻게 무치면 질기지 않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튜브를 보고 요리책도 사고 혼자 해보다가 너무 짜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 오래 삶아서 흐물흐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걸 20년 동안 혼자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정숙이 알던 도매상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가르쳐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에휴, 손이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 손톱이 이렇게 긴데. 미주는 카자리에서 핸드백을 열어 손톱깎이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앞에서 바로 손톱을 잘라버렸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미주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유, 됐어. 앉아봐. 그날부터 미주는 매주 새벽에 도매상을 찾았어요. 나물 고르는 법을 배우고 데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숙이도 처음엔 이랬어. 도라지를 너무 세게 물러서 다 으깨놓고 나한테 혼났잖아. 그게 엊그제 같은데. 에휴. 미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나무를 계속 다듬었어요. 눈이 조금 따가웠지만 다듬던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정숙네 나물가게가 문을 연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개업날 꽃다발은 없었어요. 미주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가게 안에 작은 액자 하나를 뒀어요. 시장 좌판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끄럽게 웃고 있는 정숙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주가 중학생 때 찍어둔 거였어요. 문을 열기 전 미주는 잠깐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나물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집안에 배어있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냄새가 참 싫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2명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정숙을 알던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가 정숙이 딸이가? 네. 네 엄마 좋은 사람이었어. 나물도 여기 시장에서 제일 정갈하게 잘했어. 미주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네, 제가 이어서 잘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미지의 손을 잠깐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온기가 한참 동안 손에 남아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숙네 나물가게가 소문이 퍼진 건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물이 정갈하고 젊은 사장이 성실하다는 말이 돌았어요. 단골이 늘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미주는 매일 새벽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알람 때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장 도매의 골목에 가서 나물을 고르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달이 늦어 사과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나물을 너무 많이 떼와서 남기는 날도 있었어요. 알바 직원이 무단으로 빠지는 날은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엄마 사진을 봤어요. 앞치마 둘은 정숙이 부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그 웃음을 닮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면서 미주가 혼자 말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가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 계속 지켜봐 줄 거죠? 미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정숙의 사진 앞에 도라지 한 줄기를 조용히 올려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팔고 싶었던 흙 묻은 도라지였어요.